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명순의 열린 공감입니다. 백년지 대계라 불리는 교육,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라 불리는 대전 교육의 철학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오늘 열린 공감의 초대 손님입니다.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이시자 대전시 교육감 후보인 최한성 대표를 모시고 오늘 열린 공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교육감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한성입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상임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과 접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많은 자기제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대전에서는 하나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 진실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운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1% 엘리트의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 후보님의 이력을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충남 논산이 이제 고향이시고 대전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석사를 졸업을 하셨고요.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대덕대학교 호텔 외식과 교수시기도 하고 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자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현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더 추가해야 될 이력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 저는 이제 논산, 연산, 황산벌에서 태어났습니다. 황산벌,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에 대전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자라서 저는 남들한테 얘기할 때 제 고향이 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부모님 연산에서 태어나셨긴 하지만 제 고향은 대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저희들 세대를 보게 되면 아마 대전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1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소개하고 있다면 네. 제가 그 진행자분보다 아마 고등학교를 좀 더 늦게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네. 네. 왜냐면 2009년도에 네. 고등학교를 좀 다녔거든요. 2009년도에 네. 고등학교를 다니셨다. 네. 어찌된 일일까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해직된 이후에 갑자기 해직된 얘기가 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노르웨이 가서 살면서 거기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육 또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1년을 다녔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노르웨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네. 1년을 보냈다. 네. 상당히 독특한데요. 근데 또 노르웨이 중학교에서는 또 한국어를 가르치셨다고요? 네. 그 이제 노르웨이는 외국에서 이민 왔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울 권리를 주고 있고 네. 또 물론 당연히 노르웨이에서 살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배울 권리가 같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나라 국적 불만하고 자기가 배운 문화, 언어 이런 것들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중학교까지 자기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제가 노르웨이 오다라는 곳에 갔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런 시기가 맞아서 제가 한국어를 1학년 때 3시간, 2학년 때 2시간, 중학교 3학년 때 1시간씩 가르쳤죠. 네. 일단 출생은 논산 황산벌이시고 고향은 대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노르웨이를 가서 2009년도에 네, 실업계 고등학교를 1년간 학생 신분으로 계셨고 또 한국어 또 교사를 하셨는데
지금 10여 년간 해직 교수로 복직 소송을 하셨다는 말씀을, 네, 지금 잠깐 해직 교사 말씀도 하셨는데, 교수, 그 연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야기가 먼저 우선이 돼야 네. 노르웨이 이야기까지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그 서울대학을 나왔고 또 거기서 조교를 했고 또 전북대학에서 조교를 하면서 대학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대학 문화 또 자기 의견 이런 거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첫 시작의 경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덕대학에 와서 보니까 제가 판단을 바에 의하면 너무 권위적인 대학 문화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 문화가 좀 더 자유롭게 되어야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계셨던 여러 대학 당국한테는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겹쳐져서 제가 이제 해직 당하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얼굴 인상 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고, 또 2009년도에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시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백을 가지긴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시는데요. 10년 동안, 네, 복직 소송을 하셨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신 건데,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이셨을까요? 해직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저도 어렵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 때에는 늘 그게 그 악몽처럼 꿈속에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느낌을 들을 때는 네. 이거 너무 억울한데 내가 이런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그 어렵다는 느낌 그러면서 숨이 막힌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갔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극복이 된 것 같은지 지금은 뭐 그런 악몽 같은 건 별로 꾸질 않고 아주 그 복직한 이후에 네. 상당히 표정이 네. 온화하고 아하. 아주 온화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명예 회복을 했다라고도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지금은 이제 역사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거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 나라 공동체는 늘 역사적으로 쭉 발전 변화되어 와 있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역사를 잘못 오도시키고 잘못된 사실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또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표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역사 기술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역사를 새로 되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마치 어느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과서로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너무 불성실한 또 불완전한 또 이런 교과서였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기는 너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우선 시작했던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본부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대표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가치관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대전교육감 후보로 등록을 하셨던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라서 그 당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 독일 브란트 수상이 네. 폴란드 가서 독일의 2차 대전 그 모든 역사를 반성한다, 무릎 꿇는 거 이런 걸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평화 공존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 당시 독일 유학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역사이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올바르고 그런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보존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데 뒷바탕이 되는 그런 교육을 만들면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 전쟁 아니면 전쟁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동북아의 평화가 되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또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정말 뭐 총포 이상의 정쟁 네. 같은 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역사 바로 알기 등 역사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의 큰 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르웨이 공교육을 이제 좀 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으면서 기성세대이면서 네. 고등학교, 네, 실업계 학생으로 있으면서 굉장한 뭐 다양한 느낌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노르웨이를 말을 하지만 예를 네. 들면 노르웨이어 자체는 그 본 노르웨이 학생들하고 대비해서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 노르웨이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못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은 옆에 있는 우리 그 당시 친구들 네. 같은 그 동생들이 도와주고 네. 또 에세이 같은 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한번 고쳐봐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노르웨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에세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노르웨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문과 쪽이었기 때문에 네. 공부 만지는 거는 사실 좀 뭐 취미는 있지만 네.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과 다니면서 커다란 스패너 가지고 만들고 돌리고 할다 보면 네. 호수를 맞춰야 되는데 네. 못 맞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한성 이렇게 하면서 어이구. 이게 12호다 갖다 주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배우면서 서로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1년 동안 배우면서 그 학생들하고 느꼈던 그런 아주 깊은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그 친구들은 이제 박사 친구를 둔 거고 네. 우리 대표께서는 네, 고등학교 정말 네, 표 끓는 청춘들을 친구로 둔 건데 이상한 거는 어떻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네. 문과여서 이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 비교해 봤을 때 인문계와 실업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르게 교육이 다르게 보고. 이루어지죠.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학생실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내용에 그런데 이제 한번 직접 저는 이제 한국에서 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문과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네. 문과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가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에서 문과 쪽 학생들은 그 책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렇지만 실업계에서는 만지고 뭔가 공작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를 재능 있는 그런데 재능 있는 학생들이 가고 있는 거를 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계와 인문계가 나눠지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학력 차이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만드는 것이 좋다. 간호계통의 그런 것을 케어하는 것이 더 좋다. 뭐 그러면 그런 쪽에 가고 나는 축구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스키 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에 갈 수 있고 나는 그런 거는 재미가 없다. 앉아서 책 보는 게 더 즐겁다라고 한다면 인문계 가서 그런 쪽에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사회 나와서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겠다. 실업계, 인문계 나누다 보고 특수학교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계층의 명칭을 붙여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국에서는 서열화돼서 그 대학 가는데 영향을 주고 대학에 관해서 또 인생이 앞으로 30년, 40년 결정되고 있는 이런 고등학교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노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죠. 선진교육의 나라에서 정말 몸으로 체득하면서 습득을 하신 걸 텐데요.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쩜 2009년도면은 지금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고등학생 신분으로 1년을 지내셨다는 게,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초중고 교사 생활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또 교육은 또 어땠는지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등학교에 교사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졸업하면서 바로 조교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자격증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임용은 되질 않았었죠. 또 그 당시에는 그랬군요. 산업화가 막 진행되는 과정이라 사범대학 나왔던 많은 학생들이 교직이보다는 이제 일반 기업자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교사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이제 네. 노르웨이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고 3년 동안이니까 첫해 3시간, 2학년 때 2시간, 마지막 3학년 때 1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중학교에 노르웨이 중학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경험은 좀 했다고 보죠. 이제 초등학교, 노르웨이 초등학교에 사는 보조교사로 네, 그렇죠. 또 수업을 하셨고요. 네, 네. 보조교사라는 거는 뭐 우리 한국의 학교에서는 뭐 부담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해주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조교사 역할이죠.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유치원과 노르웨이 초등학교에는 그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면 두 가지를 같이 담당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단계에 해당되는 조교로 역할을 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 쉬는 시간에 나가면 네. 다치지 않을까 또 위험이 있을까 이런 걸 늘 이제 돌보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까지. 문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운동장에서 돌봐주고 또 학교 등교할 때 돌봐주고 또 등교 이후에 우리 지금 방과 후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집에 갈 때까지 거기서 돌보는 이런 역할을 조교로서 같이 해줬던 거였고요.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네.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2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충분히 제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조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림 그린다 그럴 경우에는 네. 종이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같이 그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뭐 보조교사라는 교사 직함이 이 학생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네. 그런 책임이네요. 네, 아주 밀착돼 있어서 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담임 선생님도 같이 놀아주기도 하지만 저같이 이제 남자로서 네. 또 저는 이제 키가 작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스킨십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살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스킨십 자체가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이들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재밌게 놀고 오히려 뭐 포옹이나 이런 스킨십이 네.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니었군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우리 한국의 그 정서대로 네. 아이들을 네. 대하셨군요.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보조교사부터 중학교 그러면 우리 한국의 공교육하고 노르웨이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을 제일 큰 게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말 그대로 노르웨이에서의 공 개념 교육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적용돼 있다. 우리처럼 공교육과 사교육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네. 공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교육은 공개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과 노르웨이 또 북유럽의 교육과의 큰 차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의 신분으로 또 교사의 신분으로 이제 체류를 하면서 몸으로 직접 느끼신 바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10가정 중에서 3가구는 그리고 머지않아 뭐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국제시대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교육에서 좀 다른 구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하고 노르웨이하고의 차이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노르웨이 가서 저희 둘째 아이를 가르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 어느 나라 출신이건 어느 인종이건 피부색 관계없이 그 나라 왔으면 당연히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문화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그게 제 생각에 정당한 한 인간으로 삶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를 배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한국어 시간을 가져야 될 거고 당연히 또 우리 아이는 노르웨이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말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것들이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요? 또 짧게 얘기한다면 타인에 대한 남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타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한국 공동체가 제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는 여러 이민자들도 가지고 있는 자기 말, 문화 이런 것들 배워야 되고 당연히 또 병행해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어가 부족한 그 이민자들한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출신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출신 곳의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서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이제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 다문화 보통이 이제 엄마가 될 텐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한 가지를 이제 아이가 더 아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 될 텐데 글쎄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적응도 그렇고 해서 이 엄마가 아이한테 그 말부터는 한국어를 가르치기를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더 원해서 모국어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심차게 듣기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걸 더 잘 살려서 두 가지를 다 강점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학생이 원하고 부모가 원한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문화 가정에서의 자녀도 앞으로는 이제 국가 이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인데 이 언어에서부터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거겠죠. 국가 경쟁력적인 면에서도 시를 길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제 뭐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교육까지도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모색을 할 거라는 또 생각을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너무 경쟁 위주의 교육, 서열 위주의 교육, 학벌 위주의 교육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나갈 때는 서로 공존, 평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21세기 사는 사람들의 과제인데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교육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19세기의 체제를 가지고 20세기 교육 내용으로 21세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모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 학교의 전 3만 년 동안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동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또 학교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질, 특성을 개발해서 그 특성과 자질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은 전혀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고쳐줘야 되고 방향 설정을 새로 세우고 그것이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을 텐데 학부모들 또 학생들 아이들 또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목표를 새로 세워서 우리가 21세기에 나간 교육 목표를 새로 설정을 해서 꾸준히 처음부터 단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새로운 교육 목적과 방향 설정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력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해서 단계별로 해서 조금 설정 방안부터 좀 새롭게 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앞서 드렸던 질문하고 조금 더 연계돼서 들어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사항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 창조경제 일환이 좀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 정책이 필요할지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을 피력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육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고 학력 위주로만 되어 있는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발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동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주고 그거를 알게 해주고 서로 또 시도했다가 이게 내 방향이 아니로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새로운 걸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 학교 시스템이 되어야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인 교육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 자체는 현재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만 창의성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데와 같은 체제에서는 창의성을 오히려 더 줄이고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틀렸다 하더라도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 방향,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시켜서 영수국 위주의 교육과정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목표에 의하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지리, 역사, 음악, 미술 모든 과목들이 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을 때 노래하고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고
체육하고 싶을 때 체육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교육과정이라도 정상화 시키면 좀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입시 경쟁지 교육에서 탈피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상을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의 좀 정상화를 시키는 거, 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우선 건가요? 교육 과정의 정상화 목표는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단위 학교나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편법 운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또 그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토의하고 서로 의견을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지리를 공부했는데 네. 지리, 역사, 사회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식이 박혀 있냐면 암기 과목이다 라고 인식이 박혀 있어서 암기 과목 단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험을 손아침에 위한 공부를 그렇죠. 하다 보니 그래서 그것이 결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고를 틀을 폭넓게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확대되고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아니면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역사교육, 지리교육,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정말 암기, 시험 보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토론해서 자 맞고 틀린 거 구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 듣고 내 의견 발표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리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근거가 되는지 이렇게 서로 토론해서 하는 이런 창의적 이런 토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아무래도 국영수 중심의 네, 수업 계획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안배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지적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인문학적 성향을 넓히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한편 생각한다면 역사나 지리, 사회 뭐 한 학기 좀 덜 한다고 한 시간 덜 한다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네.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런 사고를 훈련을 받았던 아이와 네.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시했던 아이들하고는 10년 후에 서로 얘기해 볼 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역사에 기초하지 않은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좀 사고의 폭을 좀 더 폭넓게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토론 수업의 시간 안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런 교육적인 철학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젠 조금 이야기를 좀 가볍게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 최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면 끄집어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옛날 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어린 시절, 한 유년의 한 중학교 시절의 최한성. 그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삶을 살아갔던 학생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네. 꿈, 미래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늘 뭐라 그럴까 그 학교 생활 속에 아마 찌들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제 공부를 네. 판 모범생이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글짓기 같은 거 하면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이랑 말번 선생님께서 칭찬 좀 해주고 그러셔서 저도 이런 재능이 있겠구나.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입시가 닥쳐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뭐 시를 쓴다든지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건 하지를 못했고 어떤 뭐 간단한 수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끔 써보긴 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거를 한번 더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글 쓰는데 소질이 있으셨군요.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자,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또 지나셨고, 그럼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시절에 또 이상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상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 이 큰 어떤 꿈 이런 걸 생각을 많이 못했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많이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 고등학교 때 줘봤던 최한성으로부터 뭔가 다른 걸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1학년 때 저희들은 교양과정부라고 전체 같이 배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전 계열 학생들이 같이 배웠어요. 네. 그 당시에 교양과정부에 향인이라는 잡지가 교지가 있어서 이런 걸 모집한다고 편집원을 모집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응모를 해서 이제 편집원이 돼서 1년 동안 이제 그런 편집 활동하고 뭐 이런 활동을 좀 했었죠. 입시 준비하냐고 하지 못했던 네. 일을 네. 이제 대학에서는 또 연계를 마음껏 해서 또 책이 있었죠. 이학 박사 최한성 북유럽을 공부하다였나요? 이학 박사 북유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네. 제가 잠깐 서머를 하긴 했는데 네. 거기 보니 또 기타를 또 조금 배운 경력이 사실은 기타를 네.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었지만 다 어렵기 때문에 기껏 배운 것이 레코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배우지를 못했고 네네. 사실은 그때만 하도 기타 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70년대 중반쯤에 네. 통기타 세대들이 있고 그래서 참 기타도 배우고 싶었었는데 기타를 사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쌍투스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타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제 기타가 없어서 그 클럽 활동하는 동안 옆에서 노래만 같이 했었죠. 기타 배운 건 아니고요. 뭐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를 소유를 할 수 없어서 네. 기타는 세션으로 연주를 하지 못하고 싱어로 네, 같이 했었죠. 그러셨군요. 그것도 또 색다른 또 이력이시네요. 쌍투스 클럽에서.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클럽이었어서 그 정기 발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할 때는 네. 기타가 없기 때문에 네네. 발표장은 가지를 못하고 객석에 앉아서 이제 들어봤었죠.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뒤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타를 치지를 못하는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네. 악기라든지 이런 거 다룰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번 배우고자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악기 하나 다루는 거는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때 형편이 따르지 않아서 소유할 수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기타 지금 배워보신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기타는 아니고요. 네. 바이올린하고 노르웨이 있을 때 네. 클라리넷을 좀 배워서 형편이 아주 좋아지셨군요. 아주 좋아졌죠. 그러니까 저만 좋아진 게 아니라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은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노르웨이 살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다 그렇게 배울 수 있고 음악 활동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것들이 고급스럽고 누구 특정한 계층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네. 배워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꼭 특정한 대중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그 각박한 네. 사회나 네. 삶 속에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올린을 좀 가지고 오십사 알았다면 좀 부탁드릴 걸 그랬네요. 아이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기초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네, 언제 다른 기회가 예, 있으면 또 국민으로서 악기를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권리를 또 충분히 이렇게 또 즐기면서 살고 계시는 모습이 좋게 들립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부인과의 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아껴뒀다가 인간 최한성에 대한 삶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인께서 나와 계십니다. 모시고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그 목표가 달라져야 우리 한국 교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제가 경험했던 노르웨이 학교 서로 같이 배우고 같이 협동해서 서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재밌게 지내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배웠죠. 역사왜곡 저지 교과서 운동 대전 시민운동본부 최한성 대표 모시고 오늘 열린 공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한성 대표만큼 아름다운 우리 이은숙 부인 사모님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단발머리 소녀 같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성 대표하고는 어떻게 연이 시작됐을까요?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양가 부모님들이 잘 아세요. 어머님들끼리 동창이시고 아버님끼리 교육계에 같이 계시고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저희 시어머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마음에 두셨는지 세상에. 모르겠지만 점지된 며느리. 예. 그렇군요. 제가 봐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라 할 인상이세요. 이야, 뭐, 점지한 며느님이었을 테니까 시어머니 사랑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저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맏며느리고 하니까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유, 마음가짐도 아주 겸손되이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또 큰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최한성 대표께서는 부인을 언제 처음 보신 거예요? 어렸을 적에 보긴 많이 봤었죠. 어릴 적에도 이제, 보셨고. 네, 왜냐면 네. 5살 차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이고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이고 아. 대학생 때는 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이성적으로는. 네, 어허. 그랬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아, 이 여인을 나의 배필로, 네,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드신 계기는 또 언제였을까요? 그게 2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상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집사람 만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장남이니까 네. 부모님은 잘 모실 아이고, 또 우리 효자, 네, 하겠다. 효자 또 마음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 당시 그때 마음이 들면서 아, 네. 셋째 딸은 뭐 보지 않고 간다고 아. 그 옆에서 그런 분이 있고 또 아는 분들이 그 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성인으로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뭐. 만나면서 그렇군요. 네. 결혼 생각이 없을 때는 뭐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여성이 이제 결혼을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겠고 또 뭐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않고 업어간다는 얘기를 또 들으셔서 네. 이쁘다 착하다 얘기 들어서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책에서 북유럽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네. 잠깐 제가 서머리가 되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아마 저희들이 본 게 10월 달 말에 아마 같이 봤을 거예요. 이제 기억나는 게 그날이 저희들이 이제 사들이 신자인데 그 모임이 주선이 돼서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네. 그때 가지 못하고 이제 집사람도 아마 와서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주고 십자라는 걸 알아서 그게 이제 10월 말 아마 어느 주일이었을 것 같아요. 주일. 아 그래서 성스러운 주일날. 그래서 아마 결혼식은 19일날 했으니까 아마 2주 정도 걸렸나요? 이야, 뭐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책을 잠깐만 주워보시겠어요? 네, 북유럽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네, 2주 만에 뭐 성스러운 주일날 부모님께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 책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잠깐 나오게 되고 배우자이고 또 시어머님께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는 또 낭자의 교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이 이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최한승 대표 처음 인상이 어떠셨어요? 책에도 그렇고 사실로도 그렇고 저희가 2주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눈에 이렇게 콩깍지도 보통 콩깍지가 아닌 걸로. 네네. 너무 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렇진 않았어요. 실상은 네. 근데 이제 처음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또 저는 이제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원했었는데 네.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면을 보였거든요. 세상에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2주일도 되기 전에 마음을 잡으셨군요. 야, 그럼 그렇게 서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해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직 교수로 되기까지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당사자도 그렇지만 부인께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2003년 2월. 그날 남편 연구실에서 짐을 남편이 싸고 책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 짐이 많았어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용달차를 불렀는데 그게 쉽게 일이 끝나지 않았고 어둑어둑해서 거의 늦은 밤에 그게 짐을 용달차에 실어지고 집으로 바로 가면 너무 마음이 이럴까봐 제가 방을 다른 곳에 하나를 얻었어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그쪽으로 나갔는데 모든 게 끝나니까 거의 새벽이 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날이 지금부터 11년 전 이맘때가 좀 전이군요.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릎을 옳지 않은 일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단호히 꾸르면 안 된다.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꾸르면 자꾸 계속 꾸려야 되고 그 당시는 모면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풀어야 되면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부끄러운 세상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은 지금도 잘한 것 같고 10년 동안 그게 10년이 될 줄은 몰랐죠. 저도. 아하, 네네네.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긴 세월이기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기 전에 부인께 의향을 물어봤는데 부인께서 더 용단 있게 네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뭐 삶의 동반자라고 얘기하는데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지원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 그때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었을 것 같아요. 부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말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용기를 주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옳은 길을 한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고맙죠. 항상. 네. 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복직을 하기까지는 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경제적인 부분을 또 우리 부인께서 또 책임을 지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보험 일도 좀 했었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시간을 수시로 낼 수 있는 일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 일이 마땅할 것 같아서 보험 일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즐겁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네. 사람 만나서 참 즐겁게 얘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일도 잘 풀렸고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는 아이들이 집에 이제 혼자 문 따고 들어가고 어떨 때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죽도록 제가 올 때까지 밖에 있고 그런 혼자 보내야 했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하죠. 마음이. 말씀 좀 들으니까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셨을까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즐겁게 일을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남편이 그런 이제 결정에서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경제도 이끌어가야 되고 아이들도 네 손이 많이 갈 텐데 돌보지 못한다는 데에서 엄마로서의 또 조금은 미안한 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보험 일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평생 고마워하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오는 날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마음 잊으면 안 되겠죠. 나오셨으니까 오늘 기회 좀 드릴게요. 한번 쳐다보시고 그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네.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손이라도 잡으시고 손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원하시는 만큼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부터 저를 보지 마시고 고마워요. 이게 부부의 동반자의 서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영향껏 지원을 해준다는 거 참 좋은 부부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자랐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데 예, 거기서 대학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노르웨이 노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요번에 의학 박사 북유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 책을 썼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간호사 북유럽에서 노인분들을 돌보다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하정 대표께서는 한국에 있는데 네. 부인께서 노르웨이에서 네.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시나요? 이제 언제 만나나요? 1년에 한 번 만나나요? 1년에 한 번 연가를 낼 기회가 되면 이야.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는 좀 짧기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고 네. 이제 여름방학에 만날
가능성이 이야, 있죠. 이 글로벌 시대, 글로벌 부부네요. 지구촌 시대라고 하니까 정말 주말 부부, 월간 부부도 아니고 연간 부부로 방학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부부시네요. 아, 네, 글로벌 부부.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네, 인생에 이렇게 응원과 사랑으로 좋은 가정상을 네,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상도 또 이렇게 붉은색 가디건을 또 이렇게 맞춤으로, 네. 커플룩이신가요? 보기가,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랑으로, 네, 행복한 삶, 네, 방학을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노르웨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대표께서는 많은 교감을 나눴는데, 학생이 이제 에세이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또 다른 뭐, 기억에 아주 고맙거나, 기억에 오래도록 요거는 잊어지지 않을 일이다 하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보조교사 할 때 한 녀석이 있었는데 등치가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이 녀석이 늘 만나면 반갑다고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녀석 하다 보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달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좀 있고 스킨십이 격렬하게 들어왔군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는 네.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얘가 뭔가 딱 저를 쓰러뜨리는 줄 알고 막 달려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걱정해서. 아니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힘에 밀려서 넘어졌던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쭉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으면 되게 격렬한 스킨십으로 네네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멘토를 가지고 있을 법한데요. 우리 차현성 대표께서의 인생의 멘토 누구를 갖고 계셨나요? 최근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전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 선생님을 저희 그 여러 가지 멘토로 삼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 책 출판에도 오셔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이 처음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새로운 교육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발자취처럼 우리 대전교육이 뭔가 달라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또 그분으로부터 많은 자문, 도움 이렇게 구하고 싶고요. 가끔 이렇게 이제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점은 참고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현재로서는 우리 전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 선생님께서 멘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시면서 네. 그 분야에 또 롤 모델이 되는 분을 멘토로 새롭게 네. 모셨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감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신 상태고 지금 이제 교육의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또 가치관을 가지고 실현을 시킬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학생 우리 아이들 현재로서는 학교가 너무 즐겁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가 정말 즐겁고 그래서 학교가 나의 삶을 도와주는데 좋은 장소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현재 중요한 학부모로서의 시기인데 네. 근데 초, 중, 고 이 중요한 학부모가 담당해야 될 그 부분이 우리 한 인생에서 볼 때 아주 황금 같은 기인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 하시고 있는데 교육이 바뀌어지게 되면 또 이 학교가 달라져서 공교육이 강화돼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나름대로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나름대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지만 참고 믿고 우리 교육이 다가가는 길을 찾을 때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고3 부모님한테 자, 새로운 교육 하자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정말 힘을 가지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공교육이 앞으로 담당해서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사회 나갈 때에는 우리 교육이 달라져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즐거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꼭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공동체, 아이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압축을 해서 평생을 교육계에 몸을 담아 오셨고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교육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교육은 제 생각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충족해 나가는데 태어나가는데 교육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고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설립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학부모님들이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공동체, 현재와 같은 교육, 현재와 같은 사교육으로서는 우리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년, 15년 정도 여유를 두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지금과 같이 경쟁 위주의 사회가 아닌 서로 협동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학부모님들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교육 꼭 할 수 있도록 같이 모아서 우리 대전교육, 한국교육을 바꾸고자 노력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하성 후보님의 앞으로의 계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열린 공감은 교과서 왜곡, 교과서 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최한성 교육감 후보와 함께 열린 공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 시대를 사는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